충주역에서 열리는 성결성김마당 제28차 포럼 세 번째 마당으로 오늘 강의해 주신 강사님과 함께 먼저 좀 토의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 또 여러분들의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교회 선교는 김철규 목사고요. 오늘 앞에 패널에 참석하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평택교회 정재호 목사님이시고요. 네, 강사님, 네, 천안교회 네, 목사님, 네, 설교 한기채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교회의 대응 방안.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교회의 대응 방안, 제가 잘은 이해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말씀은 제가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회의 역할과 과제가 PPT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강사님 강의에 혹시 느낀 점이시라든지 아니면 오늘 강의 제목에 관한 부분에 우리 패널 세 분이 의견을 좀 한번 잠깐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목회만 열심히 하는 유의 사람인데 그래도 늘 미래 목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원서적도 미래에 관한 책을 많이 섭렵을 하고 책도 100권 이상 이렇게 미래에 관한 책이 나오면 연초에 또 그 해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늘 모아놓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과연 미래의 목회를 대비하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관심을 갖고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하나는 통일 일꾼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단순하게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늘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졌기 때문에 가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심각성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 이미 공감하고 있는데 교회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은 그 연구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일 일꾼 양성을 위해서도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교회적으로 뒤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탈북자에 대한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도 있지만 저는 미래형 대안학교는 기독교 국제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데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탈북자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MK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가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갈 때는 대안학교 불러들여 가지고 잘 키워서 또 전 세계로 보내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강의는 너무 큰 도전을 주고 또 방안도 같이 연구해보게 하는 그런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저출산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출산의 말을 쓰는 것을 포기했나? 저출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학적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고 그것을 다른 말을 쓰면서 극복하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또 한기찬 목사님. 저는 저출산에 대한 것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변동 또 구조에 대한 이제 관심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동감을 하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목회 교회 역할로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탈북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인구 변동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 휴대폰, 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세대 종족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 우리가.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서에서든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로 예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그걸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필요하면 성찬식도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성공적으로 하는 게 몽골 교회입니다. 몽골 예배를 한 10여 년 지내면서 그 출신들이 몽골에 가서 교회를 2개를 세웠고요.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서로 유대를 갖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몽골 사람이 지난 주에도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자기들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네팔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중국도 있고 탈북자 모임도 있는데요. 그 다문화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또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목회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조금 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디아코니아 사회 섬김도 해야 되고 코인오니아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나 정책이 방향성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친교도 저는 지금 거의 친목회식으로 교회 모든 모임들이 또 이 교회 간에 또 목회자들 간의 모임이 좀 어찌 보면은 친목 과다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보내는 그걸 친교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생산성이 없는 소모적인 그런 모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디아코니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정책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가지고 되게 사회복지를 한다는 분들이 그것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모델로 시작하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고 또 인원 섬기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목회 본질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역 자체도
그 사회복지 사역도 안 돼요. 오히려 큰 교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남는 여력으로 또는 그 밖으로 이제 송교하는 방식으로서 사회복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회 역할하고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비춰볼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종교색을 띠는 어떤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 하나 반납했어야 해요.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고, 지금 자사고도 뭐 기독교 미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세웠던 것들도 지금 제인가 안 해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강의에 대한 잠시 평가하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사님 세 분 질문에 답변 가능한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부가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잘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이제 영어 명칭이 Low Birth, 그러니까 저출산 and Aging Committee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Population and Aging Committee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출산에 초점을 둬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 변동,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변동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방식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생산도 있고, 앞으로 5년, 뭐 저는 한 5년 이후만 되면 출산율은 회복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출산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인구 변동에 이제 초점을 두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한 목사님이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제 원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 그러니까 외국도 그래왔고 다문화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이동. 그런데 가장 인구 이동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잘 안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이슬람도 받지 말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구, 그러니까 다문화의 포용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우리가 조선족이 있고, 이제 중국동포라고 하지만 중국동포도 있고 고려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이제 포용할 것인가. 특히 이제 뭐 몽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우리하고 같은 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서 이걸 복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우리 개신교회가 정부 정책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복지는 사실은 정부가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가면서 이제 정부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돈도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받아갖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산하의 기관이 6개 정도 있거든요. 복지관도 크게 4개가 있고 뭐 6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예배는 반드시 점심시간에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연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추석하고 있는 데가 거룩한 빛 광석교회라는 그 고양시, 파주시 경계에 있는 그리고 사회복지원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지역의 교단을 불문하고 작은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같이 이제 그래서 뭐 천안에 우리 천안성교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의 작은 교회와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회혁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제가 이제 좀 역할을 해줘서 이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지금 전국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청주에 와서 청주 지역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역에 이제 이런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 큰 돈 없이 오히려 이제 지자체나 어떤 정부의 보조를 받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교육을 좀 받아갖고 같이 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감리교도 했고요. 순결교도 이제 그런 걸 뭐 여기 지금 순결마당을 너무 이렇게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그런 사회적 경제 교육 관련된 거를 좀 사회적 기업 진흥원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계속 해나가면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귀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온 말씀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시는 그 시민 예산 제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00억 예산을 세워서 50억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50억을 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제가 2시간 가서 강의를 듣고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교수님 강의하는 중에도 그겁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기한을 하고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시민들에게 타당한 거면 약간 종교성을 배제하고 뭘 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채택되면 예산을 그 약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까지 마감이라 지금 작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 하고 싶어하는 일이 가족 행복학교, 가정 행복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가족 행복 연구도 하겠다. 연구소. 그 다음에는 캠프를 하겠다. 2박 3일짜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이에 대해서 발표하는 포럼을 하겠다. 그래서 책을 발간하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지금 기한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정책부장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나는 토탈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어느 한 가지라도 되기가 쉽다라는 정도로 줬다든지 또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목사님, 지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교회와 교회 간에라든지 많은 그런 조직에 이미 어떤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름으로 올리면 훨씬 예산을 따기도 쉽다. 뭐 이런 정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또 참고로 제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 성전 지어서 2002년부터 노인복지센터를 세워서 독거르신을 1년에 100명, 그 다음에 2년 됐을 때 200명 정도 돌봤더니 시에서 너무 잘한다고 자기네들이 우리 보고 민간에게 독거노인을 돌보는 이 사업을 넘겨주면서 500명을 더 뽑아달라. 그에 대한 예산 지원해주겠다. 인력 다 지원해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1,500명이 넘는 독거르신을 우리가 돌보고 있고 1년의 예산을 약 8억가량을 쓰고 있어요. 이 중에 교회가 출연한 것은 한 1억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의 보조를 통해서 시와 도와 노인복지 건강
국민건강공단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할 것은 교양의 의료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한 17년 정도 다문화 가정, 특히 외국에서 온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몇 년 안 왔지만 지금 뭐 매달 한 번 딱 하루 하는데도 100여 명이 와서 또 우리 현대시대 외국인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싣고 와요. 무료로 다 해주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면은 무료지를 받긴 하지만은 저희네들이 불법자로 이제 체류자로 말하자면 나가게 되면 바로 출국당하기 때문에 그분들 안 가고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런 사람을 돌보면서 다문화 가정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보를 이용해 알아내면서 아까 한 선생님 말씀처럼 생계형 복지는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라도 좀 더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예산 청구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제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교회의 대응 방안인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연관된 말씀이지만 혹시 지금 복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의견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서 저출산에 관한 부분에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충남지사인 양승조 지사님이 이곳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걸 알고 그 양승조 지사의 정책 중점 사항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충남에서만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참석해서 꼭 축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정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대전인지 어딘지 KBS 생생 토론인지 뭔지 거기 지사가 꼭 참석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중국에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과연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가 수조 원의 예산을 출산에 투자했는데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교회에게 좀 투자해주고 맡겨주면 어떻겠나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큐티 아침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혼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가능하면 혼자 살아라 하는 부분, 정욕이 불타면 혹시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온전히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또 에베소의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3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목회 환경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은 한번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복지에 관한 부분은 큰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성화된 교회가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또 국가적으로 더 갈수록 규제와 통제, 검열이 더 많아져서 아까 말씀한 차라리 안 한다, 때려친다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혹시 교회에 대한 좀 대책이나 또 신학적인 작업이나 오늘 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국가에서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꿨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의지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깨달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허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가정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양한 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스타일의 삶의 양태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정부의 방향에 비춰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예산을 써봤자 실효성도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한 것, 또 생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한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변동이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조금 늦추거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수는 있어도 이 큰 흐름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야지책으로서의 어떤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그런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목사님들 말씀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부분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답변을 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무슨 마이크를 따고 없죠? 예수교회 김구현 목사입니다. 강사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패널 목사님들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하신 내용을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정권 차원의 어떤 그것이 진행될 때 거기에 교회가 수긍하고 수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그런 대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분모가 작아지면 의미가 없어진다. 뭐 그런 말씀하셨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문제도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적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늘 같은 기조는 뭐냐 저출산의 대책을 계속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어떤 해결책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들이 됐기 때문에 수조 원을 쓰고도 아무 실효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회장 손주에게도 똑같은 보육비가 나가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똑같이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가가 전폭적인 지지.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준다 그러면 안 날 사람이 있겠냐.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를 낳고 나서 손목이 아프고 무릎 아파서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파트 한 채 임대 아파트라도 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몰아주든가. 그걸 쪼개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실효성 없는 인기 영합의 정책밖에 없었고 치료도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농담 삼아 아파트 한 채 주면 아마 2명 나오면 20평대, 3명 나오면 30평대 주면 낫는다. 그렇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론상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죠.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요.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출산율 지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부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5년 후면 자연히 출산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출산율 지표를 가지고 계속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난 15년간 100조 이상을 썼어요. 15년간 100조 이상을 썼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계속 그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출산율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종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계 그 인구 예측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앞으로 2030년까지요 가장 그 인구가 많아지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4인까지 두잖아요 와이프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산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다 첩두고 있는데 기독교가 가서 이제 이 선교를 해놨더니 그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슬람이 갔는데 4명까지 괜찮다 이러니까 그거 좋다 그래갖고 다 받아들여갖고 거기도 지금 이슬람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가톨릭은 피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나라들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유독 개신교 국가들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개신교회에서 인구가 줄어요, 오히려. 가톨릭은 인구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출산의 가치, 가정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우리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대한 자료를 보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런 솔직히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패널 토의 앞두고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그중에 특별히 다른 종교, 근데 천주교의 자료도 봤는데 천주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에서도 최근에 청년 이하 학생들, 어린 아이들 숫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20%, 30%, 40% 그렇게 최근에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학령 인구 감소, 학교에서 영향을 받는데 교회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본 캐톨릭 그쪽에서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 패널 토의 그런 자료를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그 젊은 세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심하면 20%, 30%, 40% 줄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각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사 중에 이 땅 위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글을 봤어요. 지금 이대로 통계로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저희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에게 부목사님 두 분이 아이가 넷인데 농담으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청빙받으려고 애를 넷이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교회 안에 또 사역 안에 또 목회자 안에도 이런 자녀 양육, 출산에 대한 부분에 또 다양한 의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명성교회 배영준 목사입니다. 나와서 하시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와서 하시면 네, 총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패널 분들이 즐겁게 또 코멘트 해주셔서 상당히 기대가 더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더 실제적인 답변이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거, 특별히 캐나다나 호주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과 또 그 사이에서 개신교 입장을 좀 두둔하시면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자녀가 셋인데요. 셋째 낳기 직전에는 셋째를 낳으면 지역의료보험에 안 넣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받고 출산하기 직전에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셋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이런 가치를 저희가 교회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잘 아시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마을 목회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우리 평택교회에서 한 정목사님 사례,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시민 예산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 쪽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기회가 되면 좀 제가 총회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좀 받아서 우리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 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목회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에서 뭐 시연을 해봤습니다만 가족 영성 캠프를 1박 2일짜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5가정을 불러서 부부가 5쌍이고 10명, 아이들도 뭐 한 자녀 가정도 있지만 세대는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10명, 그렇게 해서 20명을 데리고 우리 스태프 7명이 운영을 했는데, 교회에서 예산을 많이 재밌기 때문에 1박 2일인데 10만 원만 받았어요. 뭐 숙박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1박 2일을 가족의 친밀감, 또 가족의 영성, 그리고 즐거운 여행, 뭐 이런 걸 이제 가미를 했습니다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부부 학교는 초등학교 잘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모이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5가정 정도든 아니면 뭐 3가정도 괜찮아요. 데리고 가서 가족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핸드폰 놓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여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전리부 수목원에다가 이 부부가 데이트할 시간 주고 우리는 그 시간에 아이들 바닷가 가서 놀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가족이 같이 또 여행하는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에 가서 하고 하면서 1박 2일을 했는데도 그중에 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혼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많이 강요해서 남편이 이제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회복이 돼요. 맞춰 나서 바로 아버지 학교도 가고 지금 부부 학교 둘이 같이 갔어요. 회복이 됐어요. 뭐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도 치유가 되니까 감사하고, 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하여야 이제 자녀들이 다 따라올 수 있지, 중학생가 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 이렇게 모아주고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설문해 보니까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2박 3일 정도로 해서 하면은 좋을 것이고, 저는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로 이 3박 4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가족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일, 위기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부부와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요즘 뭐 식당에 가도 다 폰 놓고 그냥 자기네들 폰만 하고 있지 대화도 안 하잖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고 친밀감 회복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영성까지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소규모 교회도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가족 여행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뭐 근원적인 가정에 대한 또 저출산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녹화하러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녹화하러 왔는데 갑자기 좋은 이 프로그램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정확한다면 납폐금지법을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서명받아갖고 통과시키면 이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하고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복지법인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관성이사인데, 지금 이제 교회가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나와갖고, 저는 이제 사회에서 경험했지만 신학대학 나오고 목회길을 계속 오다가 큰 교회 기반으로 해서 산하에 아까 총장님 말씀했듯이 많은 것을 맡아가 하다 보면은 이게 고용주가 됩니다. 아까 나왔죠. 고용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노사관계가 돼갖고 이게 인건비나 복지 때문에 또 소송에 휘말려야 돼요. 이제 교회 단체가 돈은 막
부으면서 또 그게 또 흑자가 안 나요. 뭐 저 오는 사람들 돈을 조금씩 받아도 정부가 돈을 준다 해도 흑자가 안 나요. 적자 나게 돼 있어요.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또 이제 뭐냐면 또 고용관계 때문에 재판 갖고 가고 그래가 골머리가 아픈 거를 제가 대형교회나 또 기관에 여러 군데 봤습니다. 제가 지금 또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이 걸려 계속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끌려다녀요. 그게 뭐 애꿎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순수한 목회를 하시더라도 이 복지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문 경영이 돼야 이 세 가지를 같이 목회와 같이 세 개를 겸비한 분이 운영을 해야만이 이게 대응 방향이 경쟁력이 있지 안 그러면 절대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한테 학교도 교육자만 석박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전문 경영력이 겸해야 총장으로서 경영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교회 이런 어린이집 하는 것도 그런 교회 기관에서 이런 어떤 자질이 충분히 여러 가지 대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제 신부님들이 다 놨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관장을 하는 것을 다 놨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위임 목사님이 하시다가 저한테 이사장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신, 기독교 정신만 좀 잘 갖춘 그런 전문인이 경영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목회에 좀 같이 사역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 구조로 가야지 목사님이 직접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은 교회나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사회적 견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보육이나 혹은 이제 이런 그 이 보호하는 요양이나 이런 사업들을 비즈니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사역을 하실 분들도 좀 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사이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길입니다. 저는 경희대 사이버를 통해서 4년 동안 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원들도 뭐 복지사 10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지도사가 뭐 6,000명이 지금 1,500명을 돌보는데 제가 그런 방면에 공부 안 했으면 그들이 잘 따라오질 않죠. 제가 이야기한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냥 이 기관의 대표이긴 하지만 운영은 그게 전문가들 불러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 대학 원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다 장문받아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이야기처럼 목회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고용은 전문인이 하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맡겨놓고 그 우정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감독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일대 50여 개의 기관 중에 제일 탑, 뭐 최우수 기관에 대해서 지금 상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하면은 그런 정말 지역사회 진화적인 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최근에 언론에 사건화되고 기사화되어지는 교회와 목회자에 관련된 대부분이 사회복지 단체 목회자들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죠. 네.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린 그 목사님이 임금 때문에 기사화돼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폄하되어지고 사회에 큰 질타를 받는 이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기사화되는 모습이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경영하는 일의 노무에 관련된 부분의 사건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조심성 그리고 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패널 분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한번 해주실까요? 보면 다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이 교회가 정말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이 본질적인 것인데 아까 우리나라가 정말 생명 경시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태 금지법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다 자유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또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그 교회나 그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와 여러 가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이비박스 얘기도 했지만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했던 분들이 이런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또 어떤 법에 대한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또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대처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 더구나 우리 교단은 성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교선교 마당의 주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교회의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다문화에 관한 관점으로 세미나를 몇 차례 했는데 저희 교회에도 올해 이제 발족한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지역에 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나가보면 도시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지 외국인이 사는 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이 잠깐 일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우리가 잘 돌보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은 민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섞였다고 하는 부분은 요즘에 많은 인권의 문제도 있고 범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의 해결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분 그리고 강사님 패널 토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정무성 박사님, 우리 프로미원 패널 토의 주신 것 감사드리고 광고 말씀드립니다.